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튜브!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동민 교수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동아대병원은 대학병원으로 첨단 의료기술과 전문 의료진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나 내과, 외과, 신경과 등 다양한 의료 전문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의 발병률이 특히 높은 액취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액취증은 겨드랑이 부위의 땀샘 이상으로 인해 특이한 냄새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암내라고 불리며 한자어로 겨드랑이를 뜻하는 액자와 냄새를 뜻하는 취자가 합쳐져 액취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주로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병원을 찾아 냄새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포크린 땀샘이 과다 혹은 이상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땀 냄새와 비슷하지만 지방산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특유의 악취가 나게 됩니다. 액취증은 이러한 냄새로 인해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액취증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치료를 원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땀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크린선으로 입술 등 일부 피부를 제외한 모든 피부에 분포합니다. 두 번째는 아포크린선으로 겨드랑이, 생식기 주위, 배꼽 등 특정 부위에만 분포합니다.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은 에크린선과 마찬가지로 땀을 배출하여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아포크린선은 성적 자극을 일으키는 냄새를 발생시키는 기능도 합니다. 아포크린선에서 분비된 땀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액취증은 20대나 30대 같은 젊은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잘 나타납니다. 특히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에게서 더 흔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직전에 아포크린선 기능이 가장 왕성하며 월경 기간 중에는 분비 기능이 감소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거의 기능이 소실됩니다. 액취증에 관한 유전적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100%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연구에서도 액취증의 진단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가족력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국내에서 발표된 액취증 관련 논문과 2013년 중국에서 발표된 액취증 치료 관련 논문에서도 환자의 진단 기준에 가족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액취증이 유전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약 20%는 유전과 상관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땀에서 생기는 냄새가 문제이다 보니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다한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한증은 과도하게 땀이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땀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온이 낮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땀이 조절되지 않고 많이 난다면 다한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기능 교란으로 주로 발생하며 손, 발, 겨드랑이 등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국소다한증과 전신의 땀이 발생하는 전신다한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액취증은 이러한 땀의 분비로 인해 겨드랑이에 특이한 냄새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다한증은 땀의 과도한 분비를 의미하고 액취증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액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샤워, 통풍, 제모, 데오드란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면 액취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한증과 같이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의 경우에는 액취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상 완화에는 분명 일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데오드란트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땀 냄새나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님을 생각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공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꼭 샤워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진단명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액취증의 주요 증상은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실제로 액취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 특별한 진단 검사보다는 문진과 발한 상태, 환자 본인과 가족과 같은 주변인들의 면담을 통해 쉽게 냄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땀이 났을 때 냄새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가족이나 지인들에게서 액취증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 스스로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물기지나 약간 젖은 형태의 기지를 가진 사람은 액취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속옷 등에 땀이 흘렀을 때 노란 얼룩이 묻어 나온다면 액취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액취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방문할 때 진단을 위해 특별한 검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진과 주관적인 증상을 통해 진단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병원에 방문할 때는 큰 부담 없이 편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을 받기 전에는 제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상담을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는 미리 샤워를 하고 향수를 사용하여 냄새를 감추는 것은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대개 어머니와 함께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환자들은 부끄러워하거나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옆에서 증상이 심하다거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대신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취증을 진단하는 방법 중 발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양쪽 팔을 벌린 후 겨드랑이에 특수 용액을 바르고 약 5분간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 전분을 얇게 바른 후 양쪽 겨드랑이에 백열전구 2개를 50cm 거리에서 3분간 비추어 땀이 나게 합니다. 땀이 난 부위는 하얀 전분이 흑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색깔이 변하는 범위로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액취증의 치료 방법은 크게 비수술적 치료 방법과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먼저 땀의 발생 자체를 줄여주는 지한제를 사용하여 겨드랑이 부위에 바르는 방법과 겨드랑이에 항생연고를 사용하여 세균의 증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것은 보톡스입니다. 사실 보톡스는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안면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보툴리늄 톡신이 땀샘의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땀 분비량을 감소시키게 되어 액취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 방법에는 크게 절개법과 흡입법을 들 수 있는데요. 절개법은 말 그대로 피부를 절개한 후 그 하방에 존재하는 땀샘 조직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반대로 흡입법은 큰 절개 없이 작은 구멍만 뚫어서 지방 흡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피하층에 존재하는 땀샘 조직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겨드랑이 부위의 피부를 함께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큰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일직선상에 절개선만을 넣어 수술을 진행하므로 큰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또한 절개선을 겨드랑이 주름선에 맞춰서 넣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크게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흉터 연고 등을 사용하여 흉터 부위를 관리하게 되며 환자가 원할 경우 레이저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흉터에 민감한 분이라면 절개법보다는 흉터가 훨씬 적게 남는 흡입법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취증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재수술 또한 가능합니다. 수술 시 목표로 하는 아포크린 땀샘은 진피 하부와 진피 아래 피하 지방층에 위치합니다. 이때 진피 하부의 땀샘을 완벽히 제거하려다가 진피의 혈행을 손상시키면 피부 괴사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 기존에 사용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거나 절개법을 사용한 경우 기존의 바늘을 활용하여 재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흡입법을 사용한 경우 수술 후 입원 치료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3일에서 4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을 한다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절개법의 경우 양측 겨드랑이에 압박 붕대를 유지해야 하며 약 5일에서 7일 정도의 입원 및 경과 관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는 부위가 붓고 약간의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술 부위를 사용하는 육체적 활동이나 옆으로 돌아 눕는 등의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법으로 수술한 경우 약 일주일 정도 압박 붕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깨끗이 씻어주고 매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액취증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을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더욱 신경을 써서 세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겨드랑이에 파우더를 뿌려주는 등 겨드랑이 부위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많을 때는 제모를 하거나 면도를 하고 소독제를 바르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됩니다.
액취증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으며 동시에 수술적 방법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겁이 날 수 있는데요. 부분 마취로 충분히 진행 가능한 정도의 수술이며 또한 절개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수술 후 반응이 크게 나지 않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튜브!